지금 따로 보기를 볼 건 없는 것 같고 자, 학이라는 작품이랑 그 다음에 저세라는 작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봅시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저 유치원 시인 혹시 아세요? 아마 어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시들이 주된 이제 시인데 여기서 처음부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는 학이로다라고 했어요. 나는 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 표현법 뭐였어요? 요 표현법 무슨 법? 은유법이잖아. 자, 은유지규 다 뭐였어요? A는 B꼴이었죠, 그죠? A는 B꼴이었고 얘는 뭐야? 지규는 뭐가 있었어? 연결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은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요 꼴로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학이다 라는 비유를 일단 먼저 때린 거고, 그럼 이제 뭐야? 학이 어떤 상태인지 따라 내 상태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학이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박모의 수묵색거리를 가량이면, 자, 여기 보면요, 중간중간에 말투들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뭐가 있었냐면은 방금도 모모로다, 그 다음에 밑에 가량이면, 가량이면 이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자, 이게 뭐냐면 양이면, 이거 들어봤어요? 갈 때쯤이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다, 우리 처음 들어봐. 완전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요. 예스러운 표현. 응. 이거 외에도 밑에 더 있어요. 뭐도 있냐면은 두 번째 연에서 소리도 낼 수 없는 한 밑에 줄에 뭐뭐 누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예스러운 표현은 뭐 예의랑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표현입니다. 옛날 같은 표현,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박모라고 했어요. 박모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시간적 배경은 우리가 황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황혼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은, 자, 수묵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살짝 이제 노을이 이제 지고 이제 땅거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묵색, 먹색이에요, 먹색. 먹 뭔지 아세요? 동균이 먹 뭔지 알아? 먹태 말고 시키야. 뭐야? 먹 알아? 몰라? 그거 있잖아.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붓으로 글씨 썼잖아요. 여기 이 먹을 갈 거 아니야. 그 색이 먹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물을 많이 넣어서 약간 좀 탁한 검은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자,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먹색이 나왔어요. 수묵색이 나왔어요. 그럼 둘 다 뭐가 일어났다?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였어요? 거리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시간적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여기 부분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겠죠, 그렇죠? 공간적 배경.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그때쯤이면요,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누가 하 기준으로 봤을 때 슬픔이 멍인 것처럼 목에 맺혀서 뭐하고 있대요? 소리도 낼 수가 없대요. 그럼 학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슬픔으로 가득 차서 말을 할 수 없어,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학에 관련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슬픔이 너무 많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였었냐면은 슬픔이 뭐가 됐대요? 멍이 됐대요, 그죠? 슬픔은 멍이 됐대요. 일단 물론 얘도 마찬가지 뭐였어? 은유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관념의 구체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표현들 통해서 나는 지금 학은 슬픔이 많은 존재, 그래서 소리도 낼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 상태 자체로 슬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니?
자, 그 다음에 밑에 저마다 자, 요것도 시어의 반복 들어갔죠. 그 다음에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더만. 자,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대요? 마음속 고향이 있대요. 마음속 고향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래요? 나는 향수와의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그럼 얘네들은 뭐야? 나름대로 요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만의 어떤 이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밑에 창창한 담채화 속. 담채화도 마찬가지 뭐겠어요? 이거는 뭐랑 관련되겠어요? 색채 이미지도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것저것 봤을 때 수묵색이라는 부분이랑 담채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림과 관련돼 있으니까 회화적 이미지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자,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자, 나는 어떻대? 지금 향수가 뭐야? 여기서 우리 지금 고향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맥락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야?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얘기겠죠? 정기용 향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야.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른대요. 복된 길. 자, 가나안이 뭔지 아세요?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나올 것 같은 이름. 원래 혹시 기독교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할아버지. 너는 뭐 없어? 넌 뭘 믿어? 넌 널 믿어? 날 믿어, 새끼야.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서 막 이제 허경영 한번 해줘야 돼. 자, 아무튼 맞아요. 아주 감이 좋네요. 자, 성경에 나온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약간 일종의 축복받은 땅이에요. 사실 이거를 모르더라도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도 대략적으로 뭐 이상적 공간이라고 해석은 가능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얘는 정확히 축복받은 땅을 의미하는 거고, 뭐 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이상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길조차도 모르고 있대요. 그죠? 그럼 나에게는 이상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이 두 부분이랑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비가 되고 있는 부분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자, 우리가 푸르른 솔바람 소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가 드러났겠어요? 그렇죠. 공허한적 심상 들어갔죠? 뭐야? 소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청각의, 그렇죠. 청각의 시각화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소리만 아득한, 자, 요런 소리라는 거는 그럼 얘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푸르른 솔바람 소리 긍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거는 다시 뭘로 해석이 가능하냐? 이거 이상과 연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아득하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아득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쨌든 내 이런 이상과 뭐가 있다라는 거야? 거리감이 있다는 거야. 뭐가? 현실이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이상과 거리감이 있다. 난 이상과 어떻게 되고 있다?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계속 지금 시상이 어땠냐면 부정적이었어요. 그쵸? 긍정이 아니었잖아. 뭐였어? 나는 일단 슬프다 했었고, 그리고 남들은 다 나만의 이상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고, 이상이 있더라도 나한테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뭐야? 내 처지란 얘기지. 되니? 근데 자, 아무튼 아득한 뭐인 양, 풍랑인 양, 풍랑이래요.
나한테 이 이상은 너무나도 멀고 풍랑이라고 한다면은 뭐야, 시련과 고난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어떤 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현실이,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실이 시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그치? 이상과 현실이 다르면 당연히 나의 입장에서는 시련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자, 여기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학의 외향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죠? 학의 외향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깃이라고 나와 있어요. 깃털이겠죠? 그쵸? 깃털. 깃은 남루하여. 남루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부분. 맞죠? 남루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뭔가 낡고 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올빼미처럼 춥고, 그 다음에,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며. 자, 뭐 우리가 자랑이라는 걸 모른다 쳐도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홀로 높고 슬프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일단 이게 학의 이미지랑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쵸? 보통 학의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고결하고,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자, 이 학의 이미지로 갔을 때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뭐 실제로 여기에서 그런 뜻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얘는 그러니까 뭐야? 높고 외로운 존재. 이거 남신주동 박시봉방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프기만 하여, 자, 밑에 내 타고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욕되도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는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욕되도다라고 했어요. 욕되도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내가 나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무슨 태도랑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아성찰이야? 자조적 태도. 그죠? 자조적 태도랑 연결이 될 겁니다. 물론 성찰이 들어가긴 했겠죠. 그러니까 자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괜찮아요? 자, 밑에 어둑한 저 작가의, 자, 갑자기 아까까지는 뭐였어요? 황혼이었어요. 황혼의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어둑한 저잣거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뭐야? 시간과 혹은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이동. 맞니? 그래서 어둑한 저 작가의 지향 없이 설양이면, 이것도 설양입니다. 설양. 그러니까 지향 없이, 어떤 방향도 없이 서고 있을 때면, 이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읽고. 자, 밤서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빛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밤서리라고 한다면은 우리 긍정적, 부정적. 설이니까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밤에 내가 뭘 안는다는 거야. 우리가 밤소리, 시련을 안고, 그 다음에 희망을 안고. 희망은 뭐야? 별빛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이 별빛은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이안. 내가 지금 뭐 같대요? 이런 걸 안고 뭐 같대요? 갈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대가 그 밑에 나는 마르는 하기로다 라고 했어요. 이 갈대가 어떤 이미지랑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갈대 생각해보면 갈대가 좀 어때? 좀 앙상하잖아. 그죠? 맞죠? 앙상하고 그걸 이제 학의 이미지랑 연결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나는 학이로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야? 마르는 학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좀 더 부정적인 거죠? 그럼 내 상황은 계속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슬픈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 신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적어주실 거 적어주시고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둥이치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눈이 뻘개신데? 눈이 뻘개신데? 어떡하지? 자, 이번에는 저세를 할 건데, 아까 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약간 극복의 느낌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 부분이랑 나는 어떻게 보면은 대응 방식이 반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거기 볼게요. 자, 저산, 저세, 돌아와, 운해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산도 아니고 저산과 저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 울고 있대요. 그죠? 울고 있대요. 그럼 나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저세라는 이 대상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관찰의 주관이 없으면, 관찰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객관적이요? 관조적 태도라고 했죠? 예, 관조적 태도. 아, 이게 관조적 태도 아니야. 그 적는 거 아니야. 관조적 태도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 저 산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어둡고 캄캄한 저 빈산에. 자, 어둡고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얘가 이제 마이너스적인 거 혹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새 돌아와 운해. 자, 그럼 요거도 저새가 돌아와 운다라는 부분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19의 반복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19의 반복.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왔냐? 가세. 가세가 뭐예요? 뭔가, 뭐 같이 가자꾸나 뭐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일단 얘는 요거 자체 우리가 청유형 어미가 있고요. 그쵸? 우리가 보통 청유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어조랑 연결이 되냐? 요 부분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뭔데? 채원아. 요 부분이 뭔데? 안 보셔가지고. 뭔데 그게? 청유형 어미, 명령 어미. 의지적 태도. 의지적 어조. 자는 거 아니지? 자는 거 아니지? 의지적 어조라고. 뭐 방금 집중 못했어요. 졸려요? 전화? 졸려? 졸린 거 같은데? 맞지? 에어컨 좀 틀어줄까? 내가 더워서 그래. 근데 이 자리 안 춥냐? 그래요? 어디 늦게 잤니? 몇 시에 잤어? 일찍 잤네. 나 4시 반에 잤어요. 근데 이쯤 되면 그냥 일상이 아닐까 싶다. 매일같이 이렇게 잤. 넌 몇 시에 잤어? 일찍 잤는데 왜 그래? 괜찮은 거 맞죠? 안 괜찮아? 뭐 요즘도 지금 수행 뭐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행하다 잤어요? 아유, 그렇구만. 좀만 집중합시다. 생각보다 이게 동준이가 의외로 집중력이 떨어지질 않아. 생각보다. 시원이는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제가 1시간 20분을 다 때려박는데 다 때려박다도 죽으실 것 같아. 1시간 20분 때려야 되는데 이거 문학 싹 다 해버려야 되는데 좀만 참읍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가세가 요 의지적 어조 요거 연결 됐어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자, 이 산에 뭐가 갇혔대요? 그리움이 갇혔대요. 그리움이 갇혔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움이 갇혔다. 어쨌든 그럼 얘가 보일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바뀐 거잖아. 맞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뭘 적어주시면 돼요? 관념의 구체화 적어주시면 되겠죠? 관념의 구체화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어두운 들을 떠나. 저 어두운 강, 공녀. 자, 지금 여기까지 계속 부정적이었죠? 그 다음에 밑에 저 남산꽃산에 뭐가 나왔어요? 얘랑 정확히 대비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뭐였냐? 방금 나왔던 남산꽃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적 공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밑에 꽃피러 가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음성 상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요거 또 넣어볼 수 있겠죠? 청형어미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사다, 사나, 사나.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도노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이 있죠? 그 다음에 의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말을 건네는 방식. 우리 이 정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사나. 자, 여기서 확실하게 나왔어요. 저 어둠을 태운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는 건. 그죠? 남산꽃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꽃산에 눈부시게 기초를 새하얀 새예요. 자, 그럼 여기 부분으로 봤을 때, 자, 저 산과 비교를 해보면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그쵸?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까지는 지금 요걸 언급하면서 뭔가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1년 부분에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 라는 영탄법 나왔죠. 그쵸? 아니? 자, 영탄법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분위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상을 강조하고 있는지 시상을 전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지금은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 그럼 뭐겠어요?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겠죠? 시상이 전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요 상황 자체는 우리가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딨어? 지금은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 저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자,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을 뜨고 있네 라고 했어요. 자, 어둠 속에서요. 어찌됐든 간에 눈을 뜨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자, 이런 이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극복하겠다는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극복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극복 의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 부분을 통해서? 눈을 뜬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극복 의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있니? 뭐 과거 현재 이 시간을 비교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 상황이 잣 같다는 소리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주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뭐가 틀렸어요?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쵸? 자, 3번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부정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요. 극복 의지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답이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가 같은 경우는 극복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단순히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4번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성찰은 차라리 가에 좀 더 가깝죠. 나에는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는 그럼 영양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에 있는 기억, 니은을 볼게요. 2번에 있는 기억, 니은. 자, 일단 기억이 뭐냐? 기억이, 학이고요. 니은이 저세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지금 배웠기 때문에 기억은 플러스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고, 기억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고, 니은이 플러스적인 요소로 보시고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일단 지향이 아니죠. 한쪽이 부정적 워딩이니까 제끼시면 됩니다. 자,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겪는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짐작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대상. 자, 문제의 원인이 아닌 거지. 자, 차라리 기억도 원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나타난 나의 마음 상태의 결과잖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화자의 변화하는 심리. 변화됐다라고 보기에는 계속 마이너스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 요거는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있는 거. 나는 하기로다 라고 했으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니은은 화자가 느끼는 삶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다. 자, 삶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5번. 자, 기억은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대상이다. 여기에서 저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세가 처음에 갇혀있잖아. 그죠? 갇혀있다가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대? 눈을 뜨겠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기를 대상으로,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적 대상이란 시인이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제시하는 모든 소재를 지칭한다. 시적 대상에는 특정한 인물이나 자연물, 사물과 같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이거 뭐야? 구체적 형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관념, 그 다음에 상어, 관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서 같은 무형의 것들도 있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대상이 지닌 고유한 속성이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나 시적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뭐랑 좀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관념의 구체화랑 좀 연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1번. 가의 술바람 소리는 청량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시적 대상으로. 거기까지는 맞냐? 맞죠? 이상적이라고 했으니까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이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 가야 참고로. 아니겠죠?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가의 올빼미는 겨울밤에도 잠들지 않고 추위를 견뎌내는 시적 대상으로. 맞냐? 그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연결될 거고요. 3번. 갈대는 마르고 연약한 외형을 지닌 시적 대상으로 부정적 상황에서 쇠잔해져가는 화자. 그쵸? 내가 말라가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연결될 거고요. 4번. 나의 꽃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상하는 시적 대상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형상. 남산꽃산이니까 연결될 거고요. 자, 5번. 나의 새하얀 새는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시적 대상으로 현실과 상반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형상화한다. 이것도 이상적 세계니까 연결이 되겠네요. 이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낫겠죠. 그쵸? 층층계와 동그라미예요. 두 가지 작품인데, 자, 여기 부분 밑줄 쳐주시고,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되는 층층계는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차가 나요. 자식의 목소리를 통해 진술되는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층층계 쪽은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뭐야?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구분 허리의 형태적 유사성에 차가 나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예요? 어머니의 사랑이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가장. 뭐요? 가장. 맞아요. 가장. 이거 작품 아세요? 작품 아세요, 이거? 네.
가장의 약간 이제 어떤 책임, 그죠? 책임. 이거 자체가 사랑이로 볼 수 있겠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어머니. 구분허리라고 했으니까 희생적 태도랑 연결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78페이지에 보시면요. 가부터 볼게요. 자,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적산가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적국이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가옥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일정과정 끝났어요. 이제 해방 이후예요. 해방 이후. 네. 해방 이후입니다. 네. 이 적산가옥에 짤막한 층층계. 층층계는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을 뜻하는 건데, 어쨌든 계단이 의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층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위에 있는 상층과 하층이 존재합니다. 상층과 하층이 존재하는데,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글을 쓰는 공간이에요. 글을 쓰는 공간. 자, 그 다음에 써도 가랑잎처럼 쌓여있는 공허감. 자, 이게 내가 지금 분명히 글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공허함을 느끼고 있대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작가가 박목월이라는 시인입니다. 그죠?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왜 글을 쓰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밑에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자, 왜 그러냐? 밑에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뭐야? 글은 돈이란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가나 소설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뭔가 만들 때, 그 작가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뭐야? 글 쓰는 것 자체가 돈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뭘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반대로 생계 유지를 위한 게 아니라 작가의 정신이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돈이 어느 것은 뭐 있어? 어린 것의 공납금. 그 다음에 또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대. 그 다음에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돈입니다. 용돈.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걸로 보이는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밤 1시 혹은 2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공간의 이동이 들어왔죠. 그쵸? 공간의 이동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공간이냐? 아래층은 단칸방, 자, 하층은 단칸방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자,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자고 있는 공간이에요. 자는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자, 서글픈 것이 가족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걸 보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자, 요걸 보고 결국은 뭘 느낀 거예요? 가장의 책임을 느낀 거예요. 그쵸? 가장의 책임을 느껴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글 쓰러 다시 올라간 거겠죠? 그죠? 그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사다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 데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원고지 위에서 원고지에서 고개사가 내려가고 있대. 그럼 이 얘기는 뭔지 알아? 그렇죠. 우리 글을 쓰는데 원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얘가 자체가 뭐야? 글을 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죠?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다리를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이건 누구예요? 화자의 입장이죠? 얘는 글 쓰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그럼 이 둘이 뭐가 되어 있어요?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쵸? 뭐에 대한 대비?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강 이미지. 이 둘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일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원고지에 있는 고개사들, 글씨들은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여기서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그쵸? 생계의 어려움. 그죠?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가 드러났냐? 유리창이 나왔어요. 자, 유리창이 나오고 내가 유리창을 비춰봤을 때 어떤 얼굴? 수척한 얼굴이 나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유리창이든 거울이든 우물이든 어쨌든 간에 얘는 뭘 비치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그쵸? 이게 수척한 얼굴 뭘로 인해 수척해진 거예요? 가장의 책임으로. 그쵸? 가장의 책임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내가 수척한 얼굴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나에 대한 평가를 결국은 했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라는 거기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럼 여기서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에 뭐가 드러나요?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드러나죠? 맞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의 어린 것들을,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아까 그 다다미방이 뭐였어요? 아까 적산가옥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죠? 보이니? 그 다음에 자, 날무처럼 포름 쪽쪽 얼어있구나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시에서는 날무라는 부분과 포름 쪽쪽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 마음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 나의 가족들은 뭐야, 무처럼 얼어있구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뭐야, 가난한 삶의 상태에서 그냥 추운 상태로 지금 자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얘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잠깐 물만 좀 가져올게요. 물만 가져오고 시작합시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이 평소보다 한 3분의 2 정도만 떠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봅시다. 자, 아까 여기 층층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자, 여기 동그라미 같은 경우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요. 자,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한 버릇이 있다라고 있어요.
일단 벌써 뭘로 빌드업을 하고 있어? 어머니는 둥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둥글게 말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오느냐 가느냐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은 온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에서 라는 말은 장가랑 상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보니까 벌써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방언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방언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뭐랑 연결이 된다고 했었냐? 그렇죠. 향토성이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향토성. 향토성이랑 연결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나무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자, 푸른 걸 뭐라고 얘기했어? 푸르딩딩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을 장가 강가 여기 말이 이제 이런 이해하기 좀 힘드네요, 그죠? 자, 여기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이거 이제 방언입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강가, 난가, 단가, 란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이는, 자, 여기 부분 밑에 부분이 여기 부분만 보시면 돼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태도를 좀 보시면 돼요. 자,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그럼 해코지 한 번 안 했다는 건 뭐야? 어머니도 좀 온화한 성격인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일생을 흙 속에서 산 향토성 드러나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장 허리가 굽어져. 자, 우리가 동그랗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외형도 둥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둥근 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허리가 그렇죠, 굽었어요. 자, 우리가 허리가 굽었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얘는 뭐 어떤 태도, 희생적 태도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외양 묘사가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자, 거기 미주셔보자. 당신이 가진 것. 이 당신이 누구야? 어머님 자신이죠? 그죠?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라는 거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희생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희생적 태도가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자,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 그런 희생정신이 들어있을 거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떻게 뭐 의지할 수 있는 존재죠. 받침이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손 살아라 이 당부를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나 첫 번째 줄에는 뭐라고 했어요? 말을 둥글게 한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말을 둥글게 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이 커졌으니까 점층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점층적 구조.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81페이지 1번.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요거 공통적인 부분들을 할 때 항상 한 작품을 포커스로 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쵸? 자, 1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자, 일단 영탄적 표현이 있나요? 가에서 있죠? 있잖아. 그죠? 근데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나? 그냥 어떤 걸 깨달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제끼시면 되고요. 자, 이번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열거하여 있나요? 가에서? 없어? 어느 것은 있잖아요. 그쵸? 일단 여기 열거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나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연결되겠네요. 자, 3번.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 요거 같은 경우는 가에는 뭐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새벽 2시에 뭐 똥 싸러 가잖아. 그죠?
용변 똥싸 맞아. 그래서 나에서는 그게 부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4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자, 있나요? 음성 상징어? 여기서 딱히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표면에 드러내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야.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이건 틀렸습니다. 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라고 돼 있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이 뭐야?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 때. 그건 뭐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처지. 연결되겠죠. 그죠? 3번. 3번이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글을 쓰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는 태도. 그게 아니라 가장의 책임을 지느냐고 이제 얼굴이 수척해졌다라는 얘기니까 요게 틀렸네요. 리을은 지금 뭐야?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을 떠받들고 있다. 떠받들고 있다라는 그것만 봤을 때 항상 남들을 존중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의 모습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오순도순 살아를 당부를 한다. 자식이 늘 의좋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도 연결되겠네요. 자, 3번. A랑 B에 대한 이해. A가 지금 막다른 골목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생활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였나요? B는 흙 속에서라고 돼 있네요. 흙 속에서. 그죠? 그럼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거야? A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생계 유지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흙 속에서 살았다는 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 1번 A는 B와 달리 화자의 고통을 몰라주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일단 아니죠. 책임감이 연결되는 거니까. 자, 2번 B는 A와 달리 화자와 대상 간의 감정 공유가 있는지 안 보여. 그죠? 그 다음에 3번 A와 B 모두 세상과 단절 아니잖아. 돈 벌려고 했으니까. 4번 A,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인식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A 같은 경우는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뭐야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겠죠. 5번 A는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 맞네요. 생계 유지. 그죠? B는 대상이 지금까지의 삶을 드러나기 위해 활용된 공간이다.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쵸? 희생적 태도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4번 보시면은, 자, 우리 요거 보기는 읽었으니까 그냥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의 글을 써도 간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글을 쓰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돈 버는 현타오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2번. 가의 고개사들이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네모칸이 나열된 원고지의 형태가 사다리에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표현이다. 연결될 거고요. 3번.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되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받침 글자인 이응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연결될 거고요. 4번.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라는 진술에서는 허리가 굽게 되는 습관을 고치시고 뭔 소리야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5번 가에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나의 머리가 발에 닿을 때까지 살리는 것들을 쏟아내시는 모습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볼게요. 88페이지 부분 잠깐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이거 막 자주 나오는 작품이긴 해요. 아마 예비고일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복덕방이 지금이 뭐냐? 지금으로 뭐라고 부르냐? 처음 들어봐? 부동산. 부동산. 자, 여기서 이 안초 씨라는 사람이요. 부동산 사기를 당합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가 부동산을 사기를 당하면서요. 자살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죽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딸이 있고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일단 딸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이 새끼는 약간 무용 교습소를 하는 친구인데 무용 아무튼 그거 하는데 이 친구는 어른이 돼서 뭔가를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예 도와주지 않아요. 예, 아예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자살을 했는데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명예가 떨어져서 아버지를 장례 지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그걸 맞닥뜨린 친구 입장에서는 어때? 좀 화나고 뭐 분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좀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 잠깐 보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급변하는 시대상, 자 거기 밑줄 쳐보자. 급변하는 시대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구세대의 대비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9세대의 인물들. 자, 얘네들이 그럼 뭐겠어? 친구들이 이제 뭐겠어요? 9세대 인물이. 9세대. 여기가 신세대의 느낌이죠. 자, 9세대 인물들은 이웃이나 친족 간의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 얘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 또 뭐가 있어? 정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대요. 당연히 좀 늙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들은 제각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자, 거기 동그라미 부동산 투기의 바람 속에서 물질적 부를 획득해 경제적 능력을 회복 동그라미 해주고요. 그러니까 뭐야? 투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잣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도 한편 시대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 자, 밑줄 쳐보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이런 걸로 묘사되는 사대는 근대적 인물은 9세대들과 달리 철저하게 자, 거기 밑줄 이해타산적인 태도.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둘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것도 연결 가능하죠? 소시민적 인물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연결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83페이지 봅시다. 이제 본문 바로 나갈게요. 자, 초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안초시. 안초시 밑에 그 무용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얘는 지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9세대의 전형적인 인물이겠죠. 그죠? 응.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규환 영감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따르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출자를 권유한다. 이거 뭐 말일까요? 돈 보내라는 얘기, 돈 좀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가부가 뭔지 아세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이 캐어 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고. 청장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청장 뒤에 있습니다. 장부를 청산한다 뭐 이렇게 해서요. 1년 안에 갚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로 자 거기 밑줄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거라 장담하였다. 자 여기 지금 이 미친 새끼네요 지금. 자 세상에 1년 만에 수익이 50배가 되는 게 있어요?
아, 뭐 비트코인이면 가능하게 있겠죠. 전 타임머신 타고 가면 제가 반드시 비트코인 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언제였나? 17년도인가 18년도만 해도 야 비트코인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만 원도 안 했어요. 예? 20만 원도 안 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3,600만 원입니다. 예, 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3,600만 원. 야, 20만 원 가지고 3,600.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는 완전히 뭐야? 솔직히 운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비트코인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알았냐고 옛날에.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약간 씨발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일단 이게 말이 안 돼요. 1년에 50배 수익. 아, 이거 코인 아니면 안 돼. 그죠? 부동산 등산 가자! 하면가지고 지금 뭐야? 야, 여기 투자하면은, 야, 50배는 먹어야 돼서 그럼 1억 가면 얼마? 50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믿으시면 안 되겠지. 그리고, 야,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이, 야, 너 이거 투자 좀 해봐. 이걸 왜 해? 내가 이익이 되는 거는 굳이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까요, 말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사기당한 거예요. 졸라 사기당한 거예요. 자, 쭉 이어서 봅시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 소집을 어느 신탁 회사에 놓고 3,000원을 돌리기도 하였다. 초씨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늘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니까 놈이 천생각회집 별거냐? 이러면서 이제 자, 또 누가 있었냐? 얘 외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서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니?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 손에 자 거기 단일전도 넣지 않았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단일전도 넣지 않았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지금 뭐야 아버지한테 뭘 해주질 않아. 그쵸? 단일전도 넣지 않았어요. 여기 이하이타산적 태도랑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만약 그러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팽 나오는 노염, 이 노염이라는 게 노여움, 그러니까 화남이에요. 노여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수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10,000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겨서 안추시는 으실으실 그 이를테면 사위녀 성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1년이 지났다. 야, 원래 1년 지나면 뭐 된다고 했어? 50배 된다고 했잖아. 근데 뭐라고 됐어? 모두 꿈이었다. 자, 모두 꿈이었어. 1년 지났어. 50배는 개뿔. 뭐야? 꿈이야. 개꿈. 사기. 부동산 사기 당했어. 부동산 기획 사기. 그래서 이제 3,000, 너무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자, 축항 동그라미 쳐주시고 축항이 뭐냐면은 항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50배가 된다는 땅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양을 팔았어.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뭐야? 다른 곳은 어때?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박 소식일 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른 지역은 막 몇십 배 오르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죠? 근데 뭐래니? 여기는 아니야. 자,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난 존나 속았어요.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했으나 무슨 결점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확실히 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받지만 벼락은 초식에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사기당하면 당연히 저런 상태겠죠. 저런 마음 상태겠죠.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밑돌이듯 하는 건가? 자, 친자간의 의리라고 하면 뭐겠어요? 나와 딸과의 그 의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쫄딱 걔 망했는데 딸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나 봐. 그죠?
넘어가시고요. 자, 중약 부분 줄거리 보시면요. 서참이가 시리에 빠진 안초시를 위로하지만 결국 안초시가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을 발견하다. 난죽택이네요, 난죽택. 난 죽음을 택하겠다. 아무튼, 자, 얘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일단은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마음이 꺾였죠, 그죠? 중꺾마가 아니라 그냥 꺾마야, 꺾마. 꺾인 마음, 꺾인 마음이에요. 예. 자,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이 딸 이름이 안경화예요, 그쵸? 안경화. 하필 왜 안 쉬냐, 짜증나게. 아무튼 딸이 한참 울고 난 뒤였다. 자,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자, 일단은 지금 서참이랑 안경화랑 지금 뭘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뭐야? 서참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알리지? 관청에 알리자고 했어요, 그쵸? 그럼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알리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자, 관청에 알리자는 건 뭐예요? 어쨌든 자살했으니까 뭐 사건이 있는지 어떤 걸 알아보자고 했었는데 얘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 그리고 얘가 돈도 제대로 안 준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알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뭘 챙기고 싶은 거야? 자신의 단순히 안위와 단순히 명예 혹은 평판 정도만 챙기고 싶은 거예요. 되니? 자, 그 기준으로 보시면요. 아스세요, 이게 뭐야? 아서라 같은 거야. 하지 마세요. 그런다.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저라니, 제 명예도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게 좀 쪽팔린가 봐요. 그죠? 쪽팔렸어요. 하긴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흑우 읍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죠? 하고 그는 애호했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 생각하는 사람이 애비 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팩폭 존나 세게 맞았네요. 그죠? 할 말 없어요.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 나가려는 서참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래,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까 내 하자는 대로 할까? 네.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그 부친이에 보험된 거 있지? 네, 간이보험이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돼도 480원이요. 부친이에 들었으니까 부친이에 다 써야지? 그럼요. 그럼 돌아나간 이가 늘 속삭을 이쁘고 했어. 상등터 셔츠를 사다 입히고 그냥 장례식이라도 좀 잘 치워주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후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맞춰 짓게 하고 그 선산이 있나 묻힐 때가 웬 걸려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그 특등주를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게야.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서참이의 뜻대로 뭘 하기로 한 거야. 장례식이라도 치러주기로 한 거네요, 그죠? 라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연구를 닦았다. 자, 저 눈물 흘린 게 이제 가짜 눈물이 확률이 크겠죠, 그쵸? 안초시의 소위 연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휘한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겠다. 자꾸 등장을 하긴 해요. 서참이라는 친구와 박휘환이라는 사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친구는 지금 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술 처먹고 있대요, 그죠? 자, 우리가 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취중 진담의 기능도 있지만 약간 정서가 정기가 뭐야? 정서가 어느 정도 증폭이 되는 역할도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디 갔니? 박희환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원을 서참이가 장례비가 역력하니까 그 자네 돈 개집에 줄 거 없네 하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어 있었다. 자, 거기 밑줄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오 무용과 안경화를 보아온 사람들 같았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졸려요.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참아주세요. 예.
자, 우리 장례식을 할 때 그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예. 죽은 사람 친구. 물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이 오는 비중들 중에 하나는 사실 자식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오는 경우, 그거는 이제 보통 의리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자식들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그 자식이 더 영향력이 있어야 오는 거잖아. 야, 아무리 그 고인이 영향력이 있었어도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죠? 매우 좀 거시기 하지만 그게 현실인 걸. 예. 물론 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자, 아무튼 쭉 이어서 내가 좀 패드립 날렸냐? 패드립 아닌데 이거. 아니 원래 요즘 이렇게 타잖아.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냐고 끽끽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부를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가 꾸벅거렸다. 그리고 뭐라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 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야, 나 그 서참일 쌤 알겠나? 자네 참 호사일세. 호사야. 이거 호사가 뭔지 알아요? 좋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잘 죽었느니 자나 살았으면은 이만 호사를 해보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암튼지 하는데 박희환 영감이 들었으니 아이 그 새끼 그거 취했네 그려 하며 서참이를 밀어냈다. 박희환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그냥 둘 다 어때?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 어떤 걸 봤었기 때문에 고인의 장식, 그러니까 안초 씨의 장례식인데 안초 씨 그 주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안경화 그 주변 사람들하고 실제로 슬퍼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그럼 뭐야? 얘는 이제 확실히 이 둘이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익한테적 태도로 그냥 단순히 장례식만 치른 거고 얘네는 레알 이제 의리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초 씨가 죽은 거에 대해서 진짜로 슬퍼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사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자, 아무튼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문제 들어가고 끝내 들어갈게요. 자,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가 뭐였나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거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이 쭉 있었던 거잖아. 그치? 왜 사기를 당했는지에 대한 전말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거는 바로 연결시켜 주시면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야기 밖의 서술자. 맞죠?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중심인물이 겪은 사건의 전모를 그 다음에 요약적으로 서술하겠다. 요약적 제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변 모 씨는 축항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샀었다. 그치? 샀는데 안 되니까 연극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박효환은 안초 씨에게 땅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그것도 맞죠. 3번 안경화는 연구소 집을 담보로 하여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을 신탁회사에서 빌렸다. 맞죠? 주담대 했잖아, 주담대. 주담대 아니야? 주택담보대출? 3번. 안초 씨는 안경화가 청년을 보내자 자신은 땅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니지. 그냥 자기가 전달을 안 했을 뿐 청년을 통해서 한다고 한 거잖아. 신탁회사 진권이잖아요. 그죠? 5번. 안초 씨는 안경화가 땅에 투자하기로 하자 자신을 멸시한 서참이에게 서력하기도 생각했다. 그치? 니 집보다 더 좋은 집 살 거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랬다가 존망했죠. 자, 그래서 한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지금 뭐였나?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 높다. 이 얘기. 안초 씨가 돈 문제로 인해 딸과 불화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아세요. 그러니까 알리지 마세요. 이거겠죠? 안경화가 서참이의 말을 듣고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3번. 디귿이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 생각하는 새끼가 앞을 그렇게 해? 말해서 서참이가 안초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안경화를 책망하고 있다. 연결될 거죠.
애초에 잘 도와줬으면 됐을 일이잖아. 그죠? 4번. 리을이 장례비가 넉넉하니 그 자네들은 계집애 줄 거 없네. 서참이가 안경화에게 치르는 장례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게 아니라 서참이가 시켜서 안경화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5번. 박희환. 미음이 뭐였냐? 미음이 이 사람 취했네 그래요. 박희환이 조문객으로서 지나친 언행을 서참이를 제지하려고 했다. 맞죠? 자, 4번. 보기는 읽었으니까 바로 선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넘어가시고. 됐죠? 자, 1번. 안초시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출자를 권유하는 장면을 통해 자신의 처절을 개선하고자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구세대의 모습. 연결되겠죠? 보기랑도 연결될 거고요. 자, 2번. 땅값이 올라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일제강점기에 부동산 투기 바람에 편승하여 이익을 챙긴 사람들. 있었지. 몇십 배 돼가지고 됐다며. 씨발 나도 코인 좀. 자, 3번. 안경화가 서참이에게 제 명예도 좀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혈연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생각하는 근대적 인물의 이해타산적 면모 연결되겠죠. 4번. 제법 반반한 종객들이 연결 시장에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보이는 행동은 안초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지킬. 이거는 이거였잖아. 그죠? 요게 아니라 요거였잖아요. 그죠? 이거 틀렸죠? 5번. 서참이가 자네 살았으면 이미 호살해보겠느냐며 산책한 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채 딸에게도 홀대받던 안초시의 처지를 떠올랐다.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아무튼 이제 봅시다.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딱 두지면 다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예? 자,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자, 뭐라고 돼 있어? 3D 합성 영상.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자, 요거에 들어가려면은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모델링과, 렌더링이 필요하대요. 저기 뭐냐? 아이냐? 렌더링이야. 어이네요. 그죠? 어이가 없네.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 자, 거기 밑줄 쳐보자. 고유의 값을 설정.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모델링.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물체의, 그쵸.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고유한 특성. 물체의 고유한 특성,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 여기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자, 요럴 때는 쓰는 방법이 뭐냐? 3개의 정점. 3개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랑 연결돼요? 삼각형과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자, 표면을 표현한대요. 요걸 통해서 표면을 표현한다. 자, 요거 하나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잘 보고 있니? 자,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자, 이 정점들의 개수, 자, 이 정점의 특징. 뭐라고 되어 있냐? 크기가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의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변형이 되어도, 이동이 되어도, 그죠? 이동이 되어도 뭐가 유지된다? 개수가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 됐니? 동준이 잘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자, 커지거나 동그라미, 작아지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넓어지거나 세모, 좁아지고 세모.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기 변화에 따라서 정점들의 뭐가 변하는 거야? 거리 정도만 바뀌는 거죠. 거리 정도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 거기 밑줄.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하거나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점들 자체가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들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가 뭐야? 모델링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니? 그걸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 자,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 이 모델링한 부분들을 관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자, 기본적으로 모델링은 뭐라고요? 3D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뭐야? 어떻게 하는 거? 렌더링 같은 경우는 뭐라고? 2D의 영상이라고 했죠? 2D 영상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알겠죠? 귀멸의 칼날 보셨죠? 그죠? 그런 거 3D로 먼저 한 다음에 2D 영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나도 그거 다 봤어요.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열심히 봤습니다. 너 다 봤냐? 에이, 이놈 새끼. 자, 아무튼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화소라는 그 개념 뭔지 아세요? 화면에 점 하나당 화소인데, 뭐 1000만 화소라면은 그 한 화면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점이 2000만 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어떻다는 거? 선명하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거나 색상들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라고 돼 있어요. 뭐 이건 뭐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들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렌더링 부분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화소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소값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자, 그래서 화소값이 결정이 나면 일단 그게 뭐야? 무슨 화질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결정이 나면 하나의 뭐라고 한다? 프레임이 생성된다. 혹시 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1080p 이만큼의 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프레임 1초에 60번의 장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거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뭔지는 아마 기억 안 나셨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프레임이 구성됐고요. 이를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그게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예. 존나 노가다죠. 그렇죠? 자,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은, 가봐. 자, 렌더링을 반복해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은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온다고? 동영상이 나와요. 그 정지 영상들이 합쳐진 게 동영상입니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재단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볼까요? 정점의 개수. 여기 많을수록,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화수가
많을수록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연산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연산량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연산이 많으면 당연히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20프레임에 30% 이것도 있어요. 가장 많이 옛날에는 이게 많이 있었죠. 요게 있었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자 용량이 뭐 대충 뭐 1시간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는 한 4기가에서 5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야 요걸로 해버리면 한 몇 기가 정도 되냐면은 한 25기가 정도 됩니다. 용량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화질이 좋고 프레임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용량이 많으니까 연산할 양이 많아지는 거지.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혼잣말로? 슈퍼 언제 끝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나. 자, 아무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디 갔니? 그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는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딱 요거까지 해놓고 이제 하나 더 뭐 갖고 가야 돼? CPU 갖고 가야 돼요. CPU랑 그다음에 GPU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거는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든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뭔지 알아? 너 컴퓨터 없어 집에? 있잖아요. 본인이 게임용으로 세팅을 따로 안 하시나요? GPU가 그래픽 카드요. CPU는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중앙 처리 장치고요. 얘는 이제 그래픽 카드예요. 뭐 3090 Ti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100몇만 원 한단 말이야. 그죠? 아무튼 자, 중앙 처리 장치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하나씩 수행하기 때문에 자, 한 개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은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현상 동그라미 병목현상이 생긴대요.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요 1차선이에요. 1차선인데 제한 속도가 빠른 거야. 계산 속도는 졸라 빨라요. 근데 뭐가 문제냐? 1차선이에요.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연산의 뭐 양이 그 어떤 종류가 많아지면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다고? 병목 현상이라고 했다고요. 자, 아무리 제한 속도가 없더라 치더라도 여기에 차가 존나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막힙니다. 예. 그래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자 여기 코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야, 이 코어가 몇 개가 있대요? 수백 개가 있대요. 자, 방금 얘는요. 얘는 코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코어 한 개예요. 아까 제가 1차선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다는 거야? 코어가 존나게 많아요. 얘는 졸라 많어. 한 대충 200차선이라 생각하면 돼. 야, 막힐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느리냐? 속도가 좀 느려요. 속도가 좀 느려요. 자, 그래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그쵸? 얘는 그래픽 카드가 말 그대로 그래픽과 관련된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하다. 이거 특히 저속으로 연산하고요.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자, 거기 밑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자, 여기는 동일한 연산을 어떻게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아까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몇 차선인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에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만 전달하면은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자 거기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어때는 동균이는 게임을 좋아하실 거니까 그죠? 맞죠? 보통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는 권장하는 사양들이 크게 큰 줄기로 두 가지가 있어요. CPU가 어떤지, 그 다음에 GPU가 어쩐지 이걸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는 로딩용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래픽을 실제로 구현하고 그것들을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은 얘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일주일만 기다리면은 새로운 게임이 나올 걸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라고 아주 그냥 이거 아저씨들 하는 게임 저 아저씨예요, 그죠? 끄덕인 거 지금 잠깐만 괜찮아. 아무튼 글쎄요, 그 있어도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게임 값이 10만 원이나 해요. 졸라 비싸요. 10만 원, 까는데 10만 원. 예, 그 사는데 10만 원이요. 예. 10만 원에 팔던데?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재 전용 게임입니다. 아재 전용 게임입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보다 낫지. 모바일 게임 과금 그 유도를 존나게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 한 번만 사면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무슨 시즌 패스니 뭐니 그런 있긴 하지만요. 이제 아바타가 들어가고 그런 게 있지만요. 저한테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닌가? 그 약간 스킨의 뽕맛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아무튼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즘 게임을 하는 지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심심해 뒤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심심할 틈이 있는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봅시다. 그리고 약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지금 강사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오히려 약간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시간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왜 더 힘들지? 내 체력이 안 되나? 내가 늙어서 그런가요? 게임 한 시간 하면 졸릴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저 진짜 게임 되게 좋아했는데 저 원래 이제 게임 중에서도 그 이제 경쟁하는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레이싱, 격투, 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걔는 키우는 게임. 그냥 몬스터 죽이고 이제 RPG 같은 거라서.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게임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그거 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꾸 잠만 잡니다. 늙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솔직히 근데 게임보다 더 즐길 게 더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면 아직 할 게 많지 않지만, 저는 이제 차도 있으니, 이제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자, 일단 1번. 자, 요거 이제 다 이해되셨어요? 동윤이 이해됐어? 안 되는 거 있지? 대충? 자, 1번. 미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연현상은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자, 요거 뭐하죠? 모델링과 렌더링은 어느 경우에만 가능해요? 3D 영상에서만 가능해요. 자연 영상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됐다. 화소값이야? 그럼 뭐야? 화소죠, 화소?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화소값을 지정하는 거는 오로지 뭐야?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겁니다. 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처음에 여기 있어. 여기 어디 갔니? 여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관찰 시점. 그다음에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 그거 당연한 거고요. 자, 5번 변력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다음 2번 모델링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아니지, 여전히 정점들의 위치는 그대로죠. 그죠? 2번 삼각형은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조합하니? 조합하는 거 아니죠? 조합이 아니죠. 정점은 그대로잖아. 그죠?
아, 잠깐만. 아, 죄송. 잘못 봤어요. 예, 이거 적절한 거네요. 자, 요거 어딨냐?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그 모델링에 대한 문단이 있거든요. 모델링에 대한 문단이 어디 갔니? 여기. 이 문단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맞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자, 3번. 하나의 작은 삼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을 함께 부여하다.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정점으로 바꿔야 돼요. 정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은 2차원 편명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그거는 이제 모델링이 아니라 렌더링이죠. 자, 5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관찰 시점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모르겠어? 관찰 시점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밖에 없잖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에 대한 추론. 기억이 뭐였냐? 근데 나도 안 보이죠? 기억이 어디 갔어? 기억이 어디였지? 그래픽 처리장. 어디 있는 거야? 밑줄이 안 쳐져 있어가지고 몰랐네. 자, 그래픽 처지, 여기에 추론은 적절한 거. 자,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의 개수가 많아지면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야, 차선이 많아지는데 연산 시간이 길어질 리가 없잖아. 2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아니지. 동일한 거니까 한 개면 되죠. 3번.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아니죠.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한다면 GPU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어당 속도는 뭐가 더 빨라? CPU가 더 빠르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죠? 4번. 정점 위치를 구하기 전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은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자,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면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에 총 연산 시간과 같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하면 어쨌든 한 차선으로만 가는 거니까 얘도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총 연산 시간이잖아. 총 연산 시간. 이해됐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이거는 어떻게 틀렸을까요? 자,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 GPU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CPU 얘기도 없고 지금 GPU에 대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응? 자, 일단은요, 여기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GPU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해야 돼요. 그죠? 순차적으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전송은 어려워요. 처리만 동시에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송은 순차적인데 처리는 한 번에 한다고. 이렇게 보자고요. 데이터가 있고요. 이제 코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GPU든 CPU든 여기는 똑같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배치를 했을 때만 동시. 배치하고 처리를 할 때 동시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름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자 1번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윗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석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잠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사람이 중심일까요? 풍선이 중심일까요? 장면 1, 2, 3 다 보면은 뭐예요? 뭐의 크기만 커집니까? 풍선의 크기만 커집니다. 그럼 얘는요? 윗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2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점점의 개수는 유지되겠다. 그렇죠. 얘는 똑같이 유지된다고 했었죠. 3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다. 모델링 단계가 어때? 더 커졌으니까 정점의 사이는 멀어지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4번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다. 자 그럼 삼각형들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고요. 은근히 이거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자 삼각형 봐보자. 삼각형이 이루는 삼각형들. 아까 그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자 일단 여기 요 말이 있어요. 모양을 유지하고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죠? 멀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이 작아지는 게 맞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정점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며. 아직 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뭐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럼 일단 5번부터 먼저 가보고 넘어갑시다. 자 장면산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다. 요거는 그대로 가죠. 이거 화소 그대로잖아 그죠? 그럼 3번이 뭐가 문제예요? 한번 여기 이 문단에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 부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얘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장면 3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동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다고 했어. 여보세요, 지금. 자, 모양을 유지한다고 했어. 그럼 정점들이 안 변하지. 이동만 하니까 말 그대로 정점이 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크기만 봤을 때 있잖아. 자, 아무튼 봅시다. 좀 여기는 후딱후딱 합시다. 자,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워 과거와 만난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과거와 관련된 것들은 뭐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사료를 통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료를 통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했어요. 불완전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료의 불안정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불안정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자, 불안전 때문에 연구 범위가 줄어들지만 오히려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학문이 될 수 있었다. 학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치? 팩트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자,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뭐 했다고요? 이 학문에서는 문헌 사료를 이용했대요. 근데 사료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겠죠? 그 외에도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기는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가공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지,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아마 요 내용이 기억났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미시사와 미시사에 어쩌고저쩌고 막 그거 있었잖아. 옛날에. 초창기 때. 기억나? 그것 때문에 기억난다고 하는 게 이걸 거예요. 네. 보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자, 거기도 밑줄에 쳐보자. 영화를 사료로 파악한다. 자,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 또는 거기 밑줄 상징적 기호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했대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띈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되니까 1단계는 동그라미 해주세요. 도상적 기호가 된다 정도만 보시고요.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기를 한다.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이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는 걸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럼 영화와 역사 간의 관계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의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룬다. 자,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관계성이 뭐로 해석하는 경우?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예요. 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화로 독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독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이건 일단 영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역사를 가지고 영화로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는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가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는 뭐래요? 이런 역사적인 고증을 중심으로 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증이라는 얘기는 최대한 객관성을 띠려고 하고 사실성을 띠려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구의 인물을 추가해서 상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말 그대로 뭐야? 얘는 영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 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재현하는데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여기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맞니?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에 담겨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흔적과 맥락을 독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드러나는 거?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영화를 가지고 역사가 이런 역사의 어떤 뭐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동그라미, 생활상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자,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했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려진 역사나 혹은 풍속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야.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소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겠다. 거기 밑줄 쳐보자. 사실을 기록한 자료. 또한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자, 의심도 있어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의심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 자, 동그라미, 시대적 상황을 발견해요.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역사가들이 그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 방식과 언어, 물질 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한다라는 부분도 있네요.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밖에 알 수는 없지만 영화를 통해서는 이런 맥락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니?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왜요? 끝난 줄 알았지? 자,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영화가 약간 역사와 영화 관계에 대한 이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이니까. 대안적 역사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자, 아래로부터 역사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옆에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들의 비공식적 사료를 통해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종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에 대한 집단에 묻혀있던 소위를 표현해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이 부분 연결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과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의 공통점, 차이점 얘기한 건 없죠. 2번.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치적 시간 순서대로 밝힌 적 없죠. 3번.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다른 견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4번.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할 수도. 그죠? 2번.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과거의 사실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쵸? 자, 3번.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사료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렇게도 하고 가공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맞는 말이겠죠? 됐어요? 4번.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아니, 오히려 다큐멘터리가 더 심하다고 했잖아. 그죠? 5번.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있다는 점에서, 자, 영화가 상징적 기호가 아니라 이거였잖아. 문헌 사료가 상징적 기호였죠. 그쵸? 요게 5번 틀렸고요. 자, 3번. 가와 나의 사례로 적절한 것. 자, 가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상황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나가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자, 이 자료가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시대적 상황을 발견했다고 했으니까, 자, 기억. 조선육 후기에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맞니? 자,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 가겠어요? 나겠어요? 가에 가까워? 그렇죠. 가의 이야기에 가깝죠. 가에 가깝죠. 자, 2번 닉은 기원전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건 맞냐? 가나 나에 해당하나요? 일단은 허구의 이야기를 사용한 적도 없고, 그죠? 이거랑 연관된 것도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건 니은은 제끼면 됩니다. 자, 딕은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 자, 상거래 관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이거는 가에 가깝죠. 그쵸? 자, 릴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왔던 서러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자, 이건 뭐야?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한 거죠. 이거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아직 2개 더 남았어요. 자, 4번. 기억에 나타난 역사과의 관점. 기억이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라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다라고 해요.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죠? 자, 1번.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근데 얘는 지금, 의심인 거잖아요. 자료에 기록된 거니까. 영화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자료 얘기하는 거니까. 자, 2번.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자료 됐다고. 그 자료 이거 말고 사료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했잖아. 그죠? 3번.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면, 이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있잖아. 대척점에 있다며. 그럼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4번. 주변에 대한 집단의 목소리를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주관 아니라고. 지금 5번. 자,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그렇죠. 요 부분이 맞는 거죠.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랑 비교하여 검증해야 된다. 요건 이렇게, 그래야 제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82년작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은, 자, 거기 밑줄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성을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게르의 귀향, 82년이랑 그 93년 또 있네요. 그죠? 얘는
19세 중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허구적으로 바뀌었대요. 이번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고증을 하려고 했고 위에는 약간 허구적 이야기를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두 작품에선 여러 해 만에 기용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남편이 가짜라고요? 이상해.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데 치중했다면은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음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군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둘이 비슷하면서 다르죠. 1번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군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 이거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죠? 원한다고 했었으니까. 2번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 마르틴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자 요거까지는 맞고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다. 아니지. 우리 미국에 대한 그 평가도 있었잖아. 그지? 그렇게는 평가할 수 있지. 그럼 요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금요일까지 잘 풀어오시고 동민이는 그거 다 풀어놓은 거다. 네. 응.